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라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월 6만 5천 원만 내면 지하철에 버스, 공공자전거 그리고 리버버스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풀어야 할 문제도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5년 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을 보면 한국의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빠르게 대폭 줄어서 이제 OECD 회원국 평균을 상당 부분 따라잡았다는 한국 경총의 자료도 있군요. 오늘 이 자료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의 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엔화 가치가 반등했습니다. 최근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언을 했던 여파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뉴스를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1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무미건조한 경제 뉴스들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촉촉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MBC 양효걸 기자, 남국민 경제뉴스 큐레이터,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양효걸 기자님. 네. 어제는 하반기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씁쓸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약간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정 금액, 월 정액을 내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카드가 나온다. 네, 맞습니다. 이 서울시가 어제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5달 동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데, 이름은 일단 기후동행카드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나온 금액은 월 6만 5천 원짜리 카드를 사면은 한 달 동안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거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제한 없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실물카드만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매달 6만 5천 원을 충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일단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그렇고, 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가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일단은 기준이 어디서 타느냐가 또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일단 서울 안에서 타야 됩니다. 지하철부터 보면 일단 서울 안에서 타고 내리는 건 다 되고요. 예. 서울 지하철 1에서 9호선을 포함해서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우이신서선, 신림선까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 요금이 다른 신분당선은 안 되고요. 서울에서 타도? 네. 예. 나머지는 다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탔는데 경기도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중간에서 내리느냐, 이게 아니고 서울 안에서만 탑승하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서울에서 타서 경기, 인천에서 내리는 건 다 된다는 겁니다. 타는 건 서울에서 타는 건 괜찮고. 네. 반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타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후동행 카드 이용이 어렵다는 거고요. 버스를 좀 보면 시내버스랑 마을버스 모두 다 되는데, 예. 경기, 인천 등이 다른 지역 버스는 안 되고요. 기본 요금이 다른 광역버스도 이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나 인천 지역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오는 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건 안 되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건 괜찮습니다. 야, 이거 경기권에 사는 분들은 아주 애매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을 할 때 출근은 되고, 출근은 안 되고 퇴근은 되고. 네, 타는 시점이 이제 서울에서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뭔가 이유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니, 서울하고 경기도 둘 다 우리나라 땅인데 네. 그거 좀 그냥 만나서 서로 합의를 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사실 이제 경기, 인천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예. 서울시 정책인데 교통망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생기는 문제고, 일단 서울은 서울시 정책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그러면 한 달에 이런저런 교통수단 많이 이용하는 분은 네. 즉 6만 5천 원어치 이상 항상 쓴다라는 네. 그런 분은 6만 5천 원만 내면 되니까 할인이 되는 개념이고. 그렇죠. 유리하죠. 그러나 네. 이거 끊고 나서 6만 5천 원어치 안 쓰거나 못 쓰는 분은 좀 손해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도 이제 대충 예를 들어서 이제 분석을 내놨는데, 예. 한 달에 한 3천 원에서 한 3만 원까지도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 분들은 아낄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9호선 타고 출퇴근하는 경우에 평일 대중교통비가 한
월 68,2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액권 사시면 3,200원 아끼는 거고요. 예. 이게 뭐 좀 통근거리가 길어지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뭐 3만 원까지도 할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예. 서울시가 시민 입장에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이 정액 교통권이 싸지는 시점을 좀 계산해봤더니 출퇴근 경로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한 40번 정도 타면은 이게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번 이상을 타면 그때부터는 남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한 달에 20일 출퇴근하면 그냥 보통은 딱 되는 거고 네. 여기서 조금 더 타시는 건 그냥 주말까지 타면은 겁니다. 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할인폭이 커지는 거. 예, 그렇군요. 시민들 요금 부담 좀 줄여주겠다는 개념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보통은 나는 이 정도는 항상 나에게 이익이 될 거야 하는 분들은 항상 살 거고 네. 6만 원이면 그냥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하는 분들은 안 살 가능성이 꽤 높으니 네. 그 서울시 입장에서는 돈 많이 벌어줄 고객은 이걸 사서 쓸 테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요금 수입이 다 줄어들긴 하겠어요. 그만큼 당연히 서울 시민에게 혜택은 있는 걸 텐데. 맞습니다. 그럼 서울시 재정이 좀 투입되는 겁니까? 일단 뭐 혜택이 다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재정 문제만 생각하면 이 기후동행 카드를 도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투입된다는 얘기네요. 네, 돈이 더 들어가는 거는 맞다. 근데 이번 정책의 최종 목적은 이 카드 제목을 봐라. 기후 동행 카드 아니냐,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교통 이용 확 늘려서 그만큼 자가용 이용이 줄면 탄소 배출이 줄고 환경에 좋다. 그러면서 독일 사례를 들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독일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2,000원짜리 9유로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카드를 시범적으로 석 달 동안 내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올해 5월에 한 달에 49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만 원짜리 정식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예. 근데 9유로 시범 사업에서 5천만 장이 팔리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확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에도 좋은 거다. 재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정책 목표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단 사신 분들은 예전보다 더 탈 거다. 네. 아까우니까 안 쓰면 아까우니까. 안 타던 분들도 이제 탈 거라는 타게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거 네. 자체가 큰 이익이 되고 혹은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시민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서울시 교통요금만 깎아줄 수는 없다는 네. 건데 설명해 주셨듯이 네. 다른 지자체나 기관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제 뭐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코레일이 일제히 펄쩍 뛰었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이달 초에 이 기관들의 교통 관련 부서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건 맞지만 이거 좀 어렵겠는데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갑자기 서울시가 정기권 도입을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만 할게 이렇게 서울시는. 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철 1345선, 그다음에 뭐 경의 중앙선이나 분당선도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랑 협의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고 경기도와 인천도 아니 교통망을 공유하는데 다른 지역 요금은 왜 서울시가 혼자 깎아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떡볶이집을 운영하는데 옆 가게는 김밥집이고요. 네. 별개 가게인데 예. 손님들한테 우리 집에서 떡볶이 먹으면 옆에 가게 김밥 할인해 준다고 쿠폰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밥집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거죠. 왜 다른 지역 요금을 서울시가 깎아주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지역에 있으면 네. 즉 시민들이 뭐 버스 이용했다가 지하철 이용했다가 뭐 한꺼번에 다 이용하고 나서 요금 정산할 때는 네. 양쪽이 알아서 정산하잖아요. 네. 환승 할인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뭐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예전에 받던 거 그대로 받고 서울시가 그만큼 재정으로 투입해서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6만 5천 원은 판 금액. 그러니까 그 6만 5천 원 정액권 판 금액을 그러면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거 지금 협의가 안 됐고요. 예. 그러면 6만 5천 원이 넘는 사용으로 생긴 적자. 이거 누가 메꿀 거냐. 이게 서울시의 적자가 귀착이 될 수도 있고 예. 경기, 인천에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이거 적자율을 누가 메꾸느냐도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발표를 했다면 서울시가 다 메꿀 생각하고 발표했겠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근데 아직 그게 대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경기, 인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이제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레일이 적자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예. 만약에 서울시 무제한 교통카드로 코레일로 적자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교통정책에
세금이 들어가는 코레일의 적자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사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풀어야 되고 내년에 이제 K패스라는 이제 교통 할인을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예. 그럼 K패스는 뭐고 서울시 정액권은 어떻게 이걸 같이 통합을 할 거냐? 네, 이런 문제들이 아직 있습니다. 상의를 좀 하고 하지 그 혼자 발표하면 어떡하세요? 네, 라는 게 주변의 입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업데이트는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남궁미 큐레이터. 네. 한국 직장인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일하고 있는지 근로시간 이걸 이제 나라별로 조사한 결과가 나온 모양이에요. 예, 한국 경영자 총협회에서 지난해 한국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일했냐 평균 근로시간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이 조사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그러니까 풀타임 근로자 기준으로 주당 42시간을 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근로시간 통계하면은 OECD 통계에 익숙하실 텐데요. 예. 경총이 이렇게 따로 자료를 발표한 이유는 한국 정부 자료 등을 참고해가지고 풀타임 근무자만 따로 떼어서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총에서는 직접 풀타임 근로자끼리만 비교를 해보니까 한국은 주당 42시간을 일하는데 네. OECD 평균은 40.7시간 근로하더라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참 일 많이 해라는 통계들을 많이 익숙하게 접했는데 이걸 보니 우리나라는 42, OECD 평균은 40.7이면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던데. 그렇죠. 수치로 이번에 보면은 경총이 발표한 그 조사 자료는 기준이 좀 달라요? 네, 경총 측은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기존 자료가 파트타이머의 비율을 간과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국가별로 이제 파트타이머들의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OECD 근로 통계는 파트타이머와 풀타임을 가리지 않고 총 근로시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파트타이머가 많은 나라들은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이런 강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짧기로 유명한 호주, 스위스, 독일 같은 나라는 파트타이머의 비율이 한 25% 정도 되고요. 예. 근로시간이 짧기로도 가장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는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평균이랑 비슷한 16.4%거든요. 예. 그러니까 파트타이머가 적으니까 전체 근로시간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경총의 주장은 한국을 장시간 근로국가라고 하는 건 오해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나라도 하루 종일 일하는 직원, 우리나라도 하루 종일 일하는 직원만 비교하면 별 차이 없는데 그 나라 회사에는 3시간씩 일하고 집에 가는 알바들이 많다. 맞습니다. 특성상. 그러면 평균이 줄어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거 구분 안 하고 다 평균 내서 해보니까 하루에 5시간만 일하는 걸로 나오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8시간 일해야 되고 그거 비교해 보면 큰 차이는 없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우리나라도 좀 줄고 있기는 하죠. 네, 22년 전엔 2001년 기준으로 보면요. 예. 풀타임 근로자가 당시에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0.8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여 년 사이에 주당 약 한 8.8시간 줄어든 겁니다. 우리나라가? 예. 네. 당시에 OECD 평균 대비 한국 사람이 한 10시간 정도 더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OECD 사람들보다 10시간이나 하루에 더 많이 일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일을 한 건데 예. 그 사이에 노동시간이 빠르게 줄면서 지금은 차이가 주당 1.3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대로 42시간, 40.7시간이니까 네. 풀타임 근로자들끼리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 발표에서 국가별로 이제 노동시간이 줄어든 폭도 나오는데 한국은 대략 20년 사이에 한 550시간 줄었다. 예. 그래서 전체 국가 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다.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예. 그 사이에 주 52시간제 시행도 있었고 대체 공휴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받지만 일을 하지 않는 날도 늘어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장시간 노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발표를 한 건데요.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경총이 이름 그대로 경영자 즉 기업자의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알아두고 이런 자료가 나왔구나 배경을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근로자들 괴롭히는 나라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말 진짜 일 안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거긴 한데 그렇다고 풀타임 근로자들끼리 비교했다니까 그 통계가 조작된 건 아닐 테니
그냥 그렇게 일하는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뭔가 좀 생각할 바가 좀 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로 이제 나오고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반응이 예. 우리가 정말 장시간 근로 안 하는 나라 맞나? 이런 이제 좀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예. 이유가 지난해 근로 시간을 총 집계를 했을 땐 예. 1904시간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이랑 연간으로 비교하면 185시간 아직 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평균으로 해서 많이 줄기도 했고 풀타임 근로자 비율로 하면 그렇지만 여전히 185시간 정도 더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파트타임 근로자들도 더 더해졌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총 집계를 한 거고요. 네. 경총 측은 많이 줄였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였다를 강조하지만 예. 직장인들의 관점에선 여전히 185시간 더 일하는 나라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700시간 정도 더 일하던 나라에서 지금 185시간 더 일하는 건데 국가별 순위로 놓고 보면요. 콜롬비아나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남미 4개국이 있고 우리 앞에 이제 우리가 5위가 됐습니다. 근로시간이 길기로는. 예. 그러면은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가 시간이 얼마나 되냐 한번 봤을 때는 한국은 하루에 여가 시간 비율이 17.9%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쉰다는 거죠. 예. 이것도 OECD 기준 뒤에서 5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랑 근로시간 1위를 다투던 시절보다는 확실히 나아졌지만 예. 지금 벌써 장시간 근로국가 아니다. 자부할 정도인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번 발표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한 시선이 있는 게 풀타임 직장인도 정말 다들 다 41시간씩 일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법적으로 빼니까 예. 모든 직장인이 대부분 9 to 6로 딱 출근을 해서 칼퇴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런데 평균으로 사실 보면 예. 네, 한국 직장인의 30%에서 40%는 근로시간을 집계하지 않는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집계되지 않는 그림자 노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직장인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런 응답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실감은 잘 안 간다는 반응도 있다는 거죠. 네. 풀타임 근로자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볼 때 이런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별로 파트타임으로 많이 일하는 나라는 평균이 희석되고 네. 대체로는 우리가 그래서 그 학력별 또는 뭐 연령별 내지는 뭐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월급 차이 이런 거 할 때 정규직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비정규직은 이거밖에 안 되네라고 할 때 대체로 그건 맞는데 정규직이 당연히 많이 받는 건 맞는데 그 격차는 근로 시간이나 혹은 제공하는 근로의 질이나 이제 이런 거 좀 같이 비교해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죠. 그런데 그냥 퉁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이 나요라고 하는 걸 보통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 깜짝 놀라는 그쵸.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서 통계들은 좀 이렇게 보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 시간을 계속 줄여야 한다. 그게 우리가 좀 질 높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다들 동의할 테니 그건 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네, 기왕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노사 간의 절박함의 차이는 있지만 노동시간 줄여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시간당 생산성이거든요. 예. 한국은 GDP를 근로시간으로 나눈 생산성 지표를 보면 시간당 43달러 정도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데 예. OECD 평균이 지금 5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측은 똑같은 팩트를 놓고 시간당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만큼 더 일해야지 똑같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다들 먹고 살려면 더 일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지금처럼 지나치게 정규직, 풀타임 중심의 경직적인 노동시간 재편하고 연차가 쌓이면 자동으로 연봉 올려주는 호봉제도 손보고 노동시간 효율화 시켜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고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총 노동자 입장이고. 쪽은 우리의 장시간 근로 문화부터 바꿔야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겠냐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근로자들이 일 열심히 안 해서 생기는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대체로는 브랜드 효과 때문에 그렇대요. 그 똑같은 시간 똑같은 노동해도 미국 근로자는 나이키 만들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프로스펙스 만들면 그거 갖고 가서 해외 시장에서 팔면 사실은 별 차이 없는 운동화인데 훨씬 나이키가 비싸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게 과연 근로자들 때문에 생긴 차이인가? 네. 이거는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겠죠.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일본이 10년 가까이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정책을 조만간 폐기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가깝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네, 일본의 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곧 끝날 거라는 기대감에 이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0.7%까지 올랐는데 이게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랜 불황의 터널을 거치고 있는 이제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30년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예. 실제로 일본은 90년대부터 줄곧 좀 침체가 돼 있었죠. 이 경제가 활기를 띠다 못해서 물가가 지나치게 많이 오르면 금리를 높여서 시중에 돌아가는 돈의 양을 줄이는 통화 정책을 쓰는데 반대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저축 대신 소비하고 투자하게 하는 통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30년간 그래 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다가 심지어 이제 7년 전부터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게 된 건데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안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이제 은행에 오히려 돈을 주고 맡겨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는데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던 일본 경제가 이제 최근에 좀 달라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물가도 뛰고 뭐 주식시장이랑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고 심지어 2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6%나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이 기준금리 올릴 때가 됐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예. 여기에 심지어 이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임금 인상을 동반한 물가 상승이 지속된다는 확신이 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예.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 금리도 그렇고 장기 금리도 그렇고 일본이 아직은 제로 금리 거의 뭐 마이너스 0.1 정도니까 제로라고 보면 제로 금리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붙여놓는 거잖아요. 조금 튀려고 그러면 다시 돈 풀고 튀려고 그러면 다시 돈 풀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제로 금리라서 근데 이게 좀 오를 거야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뚜껑을 연다는 뜻이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의 의지가 반영되는 걸 텐데 그렇다고 해석이 되는 거에 이제 슬슬 뚜껑 열려고 하네. 저기 동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좀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의지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의 상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가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부흥시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를 좀 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가는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또 금리를 이제 만약에 풀면 가장 이 독이 되는 게 어디냐면 일본은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인위적으로 계속 금리를 조정하는 정책을 썼다는 말씀이 달리 이야기하면 일본은행은 그동안 이제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썼었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계속 국채가 나오는 족족 사들였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을 이자 감당을 해야 되는군요. 일본은행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금리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게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근데 이 우에다 총리 발언에서 보면 아직 임금 인상이 서민 경제를 개선할 만큼 충분하지가 않기도 하고 또 엔저 덕분에 지금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그럼 지금 금리 인상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눌러놓고 싶은데. 근데 이런 거 따져보면 여러모로 금리 인상이 이제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도 시장에서 이번 발언을 곧 금리 인상 시작될 거다 이렇게 예고로 해석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는 뭐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올라갈 걸로 본다 일단. 그렇습니다. 일본의 제로 금리가 끝나가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이네요. 네. 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모여서 경제뉴스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